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중국 하얼빈역.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일본 정치계의 거물 이토 히로부미가 도착한다.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프체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러시아 의장대의 사열을 받던 이토 히로부미. 그 순간 세 발의 총탄이 그를 명중시켰다. 저격당한 지 30분 후 이토 히로부미는 사망하고 만다. 그를 저격한 이는 대한제국 청년 안중근이었다. 자, 역사전의 그날.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그 역사적인 날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제국주의의 두 얼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던데요. 이 두 얼굴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하면 떠오르는 얼굴은 사실 지금 이토 히로부미하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맞아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원흉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의 원흉이고 원흉들이 먼저 이렇게 떠올라요. 제일 불편한 두 사람이네요. 예. 이 역사를 제일 힘들게 했던 원흉들. 그렇죠. 네. 이토 히로부미가 찾아간 곳이 중국 영토인 하얼빈이에요. 여기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려고 한 거죠. 이 사람을 한국인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한 건데 이 당시에 하얼빈이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었던 중국 영토예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 사건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네 나라가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야, 그야말로 글로벌한 사건. 글로벌하죠. 아주. 네. 거기다 이제 더한 거는 네. 이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는 게 만주철도 부설권 때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만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영국, 미국이 전부 이 현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어요. 전 세계인의 이목이. 네, 정말 이건 글로벌한 사건이에요. 사건이에요. 일부러 노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여기 이제 실제로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으로 바닥에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곳, 이토가 이제 사살당한 곳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도 한데요.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어로 꼬레아 우라 이제 요즘을 말하면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친 건데 세 차례 외친 다음에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외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저격했던 총을 러시아 헌병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스스로 이제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도 없었던 거네. 순순히 체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 안중근에게는 다른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유, 그리고 동양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를 재판정에서 밝혀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한 거죠. 오늘 일본 제국주의의 실체 그 중심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일본 총리를 4번이나 지냈고요. 그리고 초대 한국 통감으로 부임한 인물. 그러니까 이 이력을 보다 보면 특히 초대, 즉 최초라는 타이틀이 지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장장장 총재감. 네,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이게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시기니까 새로운 직책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처음으로 중요한 직책이 만들어지면은 자기가 반드시 먼저 그 당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최초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자리를 본인이 초대해서 초대 내각이 되고 초대 의장이 되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핵것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일본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으로 조선에 부임해서 말을 하기를 일본은 한국을 보호할 뿐 병합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사살한 것을 두고서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하는 바람에 대한제국이
이 일본에 더 빨리 병합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토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때의 얘기죠. 그리고 일본 측 논리라면 안중근 의사가 죽일 대상을 잘못 골랐다는 그러니까 뜻입니다. 논리상 그렇죠.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근데 얘기. 뭔가 좀 얘기가 되나? 저는 뭐 그 논리부터가 네.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폄훼하거나 그래요. 자기들의 침략을 합리화시키는 말처럼 들리는데 네. 이토 히로부미가 무슨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네. 병합에 반대했다는 게 진심이었는지 글쎄요. 오늘도 그 진실을 600초 후에 오늘도 600조 또 카드를 청오식에 또 돌아가는 겁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버전 코너인가요? 오늘은 그 진실을 700초 후에 700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걸리네요, 지난번보다. 자, 어쨌든 이토는 통감이 돼서 왔을 때만 해도 단지 대한제국이 문명화될 때까지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폭들도 네.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뜯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합병을 생각 없이 문명화될 때까지 보호해주겠다는 자들이 총칼까지 앞세워가지고 늑약을 체결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신뢰할 만합니까? 그러니까 통감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의 진정성을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자 심용환 작가가 사진으로 준비했다고요? 네. 네. 여기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단체 사진인데요. 근데 이들 중에서 낯익은 얼굴이 한 명 있습니다. 어디? 자, 바로 가운데 한복을 입은 이 남자. 근데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토 히로부미는 아니죠?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복 체험 뭐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와서? 네. 기이한데요? 글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가 맞고요. 네. 자, 앞에 보시면 조바 윌슨 이쪽에 있는 것이 이토의 부인이고요. 이쪽이 이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한복을 입고 있죠. 1906년 12월 달에 잠시 이토가 일본에 갑니다. 네. 이토가 일본에 갔었을 때 지금 이 친일파들이 한복을 갖고 가서 선물을 해서 선물한 한복을 입고 찍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한국 문화도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한국인들하고 공감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한국 통감으로서 그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좀 인자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손자가 이토의 손자. 이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이 꼬마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었던 영친왕입니다. 영친왕 이은. 후사가 없었던 순종이 고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영친왕이 황태자가 됩니다. 순종의 동생이었군요. 그렇죠. 네.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10살짜리,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였던 영친왕의 일본 유학을 제안을 하게 되고요.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가 항상 평소에 많이 하던 말이 뭐냐면 설린, 우호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이 진심인지에 대해선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 영친왕이 유학을 떠날 때 10살에 가잖아요. 일본식 교육을 받아요. 지금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성장하면서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대학 졸업하고 일본의 육군 중장이 됩니다. 완전한 일본 사람으로 키워지는 거죠. 저 이토 히로부미는 영친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유학을 주선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질로 잡고 일본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황태자를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노골적으로 황실을 억압하고 핍박한 것보다 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한국의 황제를 통감이 직접 아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황제를 만나서 결정 사항을 통보하고 강압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통감부가 고종이 살던 경웅궁을 출입할 수 있는 문표를 만들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궁중의 위험을 세우고 대한제국의 황실을 보호하겠다면서 궁금령,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 궁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을 공표하게 되고요.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황실을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황제를 감시하고 또 고립시키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속으로는. 거의 뭐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수법이 이제 훤히 보이는데요. 게다가 고종이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황실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외부와의 이런 연락을
봉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한 외신에서는 이런 고종을 두고 유폐된 황제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야, 마지막 황제보다 더 비극적으로 그러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황 씨가 친한 척 막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진짜 손발을 다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왜? 사실 일본은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 외교권만 이제 접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통감부는 대한제국을 문명화시키겠다면서 내정에도 간섭을 합니다. 예. 대한제국 정부에게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면서 일본으로부터 1,000만 엔의 차관을 받도록 하죠. 그 돈을 가지고 경찰력을 늘리고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농공업을 개선시키겠다고 하면서 환심을 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까지 빌려주면서 치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겠다. 이거 뭐 언뜻 듣기에 대한제국에 몹시 도움이 되는 일 같은데 이렇게 슬슬 친일파가 돼가는 어땠어요 이 말에? 네. 아니 지금 듣기는 아직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일본의 행동은 항상 끝까지 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네. 사기당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친절하게 막 네.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다가왔다가 그렇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네. 내 간이 없어져 있어요. 과연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에 내걸었던 이 공약들 믿을 수 있는 말들일까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제보할 게 있다고 해서 이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요.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집트에서 온 여학생 세미라샤드입니다. 많이 보던 네. 분이야. 안녕하세요. 방송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세미 씨. 네. 유명인이신데요? 그렇죠. 반갑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세미 씨. 네, 반갑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아세요? 네, 사실 저도 한국 사람들에게 네.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대한제국을 통치한 방식은 우리 이집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이 형,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를 아세요? 고맙습니다, 쌤이 동생. 예.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너무 잘해요. 잠깐만요. 이집트랑 그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집트가 옛날에는 그 태양신을 그렇죠. 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을 마치 그 좀 태양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 아니었을까요? 그 전문기. 일본 기기도 우기에서 아니래. 땡인 거예요, 지금. 인정사정 왔네. 그러면 바로 땡이네.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피라미드 사업체 운영하듯이 전 국민을 네트워크로 엮어가지고 다단계로 다시 한번 정말 정말 화났다 이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이집트의 그 위대한 문화유산을 네. 너무 좀 잘못되게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피라미드? 그쵸.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과를 드리고 다시. 이집트 미라처럼 꼼짝 그만, 못하게 알겠어, 그만할게요. 네, 윤석이 형 탈락. 예. 사실 그건 아니고요. 예. 대한제국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 이집트도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영국이 이집트를 동치한 방식을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1882년부터 무려 72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집트에 부임했던 네. 영국의 총영사인 크로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개한 이집트를 문명화시키는 것이 영국의 임무라고 주장하면서 이집트를 간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크로마의 이집트를 통치한 통치수를 벤치마킹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인 크로머가 이집트를 지배한 방식을 공부를 해서 롤 모델로 삼았다. 맞습니다. 예, 딩동댕 한번 해주세요. 그거 그렇게 듣고 싶어요. 아이고 참 윤석이 형 결국은 맞췄네. 한국에서도 네. 역사 수업 시간에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크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크로마는 말로는 이집트를 문명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집트 국민들을 단합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 크로마를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집트나 한국이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혈 청년이네. 아, 진짜 뜨겁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덕분에 또 이토 히로부미의 롤모델 크로마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봤네요. 말씀 잘 들었어요, 세미 씨.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세미 동생.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 열혈 청년이네요. 아주 역사의식이 투철한 청년이네요. 예. 오늘부로 굉장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예. 아, 예, 외국인 동생 하면 생겼어요. 외국인 동생 좋겠네. 자, 대체 크로머는 어떤 식으로 영국을 통치한 걸까요? 그러니까 크로모는 지배계층한테 특혜를 주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대신 이집트를 통치하는 방식인데 이집트의 외국 자본을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농업이나 무역 같은 것도 진흥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뭐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뭐지 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익을 전부 영국이 수탈을 해가기 때문에 이집트에 남는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교육 개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 중급 관리, 또 기술자. 그래서 자기들이 부려먹기 쉬운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인 거죠. 그래서 교육도 초등교육 위주로만 진행이 되고 어떤 고등교육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로모하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통치술은 정말 흡사한 것 같아요, 거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서 나라비 세게 하고 그 돈으로 경찰력 증원해서 감시하고 네. 예? 그리고 식민 교육으로 세뇌시키고 농사 잘 짓게 해준다면서 자기들 식량 창고로 만들고. 야, 나 아무튼 궁금한 게 그 시대에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영국인 크로모의 그 통치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사실 뭐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일본에서는 보호 통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크로모가 이집트를 어떻게 통치했나 하는 것에 대한 책까지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토는 항상 이집트의 재정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을 맡고 있었던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영국의 이집트 통치에 대해서 이토에게 조언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서구 열강하고 동일시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활동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가자는 개표처럼 돼가고. 그렇죠, 진짜. 자, 그렇다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 서양의 제국주의를 어떻게 학습하고 또 어떻게 이제 실행에 옮기게까지 됐을까 이제 본격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를 연거푸 4번이나 역임했다. 집안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 주인으로 모시던 사람의 성씨가 이토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이토성을 물려받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에서 가난한 하급 무사로 신분 상승이 딱 되는 거죠. 그 아시가루라고 하죠. 말단 무사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아시가루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시가루 출신이죠. 예, 그렇죠. 도요토미 히로부미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이어져 내려오는 그거 느낌이 있어요. 헷갈려하는 학생들 많아요. 예전에 보면 도요토미. 통속으로 이어져 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네요. 자, 그렇게 농민에서 하급 무사도 지금 겨우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총리까지가 될 수가 있었는지. 일본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나요? 과거 시험 없지 않아요? 네, 일본에는 과거 시험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일본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활동했던 뭐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고 정치가인데 뒷날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 이런 그 호칭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자기 고향이 조슈라는 곳의 하기인데요. 거기에 자기 집에다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학교가 쇼카 손주쿠라고 하는. 이래서 저 마을 그 젊은이들을 가르쳤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집이 저 쇼카 손주쿠에서 걸어서 한 2, 3분 거리에 있어요. 운 좋게도 학군 좋은 동네에 살았네요. 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죽기 전까지 한 불과 2년 정도, 2년 정도 저기에서 학문을 배웁니다. 아까 그 요시다 쇼인이 사상가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상을 펼쳤길래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리고 있는 걸까요? 요시다 쇼인이 살았을 시기에는 일본이 무사들이 지배하던 막부 체제에서 천황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였습니다. 예, 그 이전까지 천황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고요. 무사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자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1860년대가 되면 천황을 떠받들고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조낭양의 운동의 그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죠. 그래서 요시다 쇼인은 단순히 외국 세력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힘을 갖춰서 해외로 팽창해야 된다. 가까운 지역은 일본의 홋카이도가 아직 일본 땅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면은 캄차카 반도, 그리고 더 서쪽에 있는 만주 지역, 몽골 지역까지 나가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타이완, 필리핀까지 일본이 팽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당연히 조선도 그 범위 안에 들었던 그럼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쪽은 조선이었던 거죠. 결국은 근데 그대로 실현이 되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공상이었을지도 모르죠. 일본이 힘이 없었으니까. 무섭네요.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공국주의가 실현되고 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흡사한 형태니까 그것이 실현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일본 근대화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승으로 이제 떠받들게 되면서 유명해지는데 결국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뿌리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요시다 쇼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야스쿠니 신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근대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급 전범이라고 하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여러 어떤 그 전쟁 범죄자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신사에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참 오싹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찌 보면 제국주의 몸통의 스승인 셈인데. 근데 조당 양이 운동이라고 하니까 뭐 이토 히로부미가 서양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토가 도쿄 시나가와에 있는 영국 공사관에 불을 질렀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폭력적인 그리고 정말로. 막부 측의 지식인을 살해하는 과격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주의자. 뭐 지금으로 보면은 하나의 테러리스트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총리를 4번씩이나 지낸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그런 뭐 방화범에 살인까지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정치 행동이었기 때문에 포상도 받고 영국 유학 기회도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황이 막 격했던 거죠, 이때가. 그랬군요. 아니 그렇게 서양에 대한 반감 있고 오랑캐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어떻게 영국을 롤모델로 삼고 서양의 제국주의를 따르게 된 건가요? 그러게요. 네, 갑자기 돌변했네. 조낭양의 양이는 이제 쇄국하고는 다릅니다. 문을 걷어 닫고 외부하고 접촉을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힘을 키워가지고 강하게 되면 외부로 팽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국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또는 일찌감치부터 서양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을 자주 접촉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하자 해서 서양 제국주의를 따르는 노선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같은 지역에 사는 청년 친구들 모두 5명이 영국으로 밀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서 받아들여져서 영국의 대학에서 청강을 하게 되는데 그 대학이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이라고 해가지고 꽤 좋은 학교예요. 간디도 여기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런 학교에서 6개월간 청강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이또의 나이가 22살이에요. 지금 영국에서는 이때 온 5명의 이 조슈 젊은이들을 기념해서 조슈 5라고 해서 동상을 세워놓고 이거 조슈 5 영화로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 영화가 나왔죠. 일본에서도 역시 조슈 5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기념을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경험을 통해서 아주 일찍부터 이또는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들이 사실 있었는데 우리 개화파들이 이제 넘어가서 문물 받아들이고 무슨 뭐 북촌 5 이런 거 만들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좀 아쉬워요. 좀. 아까 좀 아이돌처럼 이름을 네, 그렇죠. 이또가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정치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외교 교섭에도 나간 적이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이제 1871년에 선왕의 명으로 해서 파견되는 서양의 유럽과 미국 12개 나라를 순방하게 된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원래 이제 서양 견문을 오랫동안 해서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제 한 가지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제 적극적으로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는 교섭에 나서게 됐죠. 그런데 근대 외교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이것이 아직은 철저하지 않은 단계라서 그것에는 실패하고 결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개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왔을 겁니다. 이런 실패한 경험, 이것이 이토 개인에게는 굉장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가로 이제 키워지는데 실례로 이 조약 개정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3년 뒤에 조선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조약을 한번 맺으면은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그 수법을 그대로 지금 조선에다가 활용을 한 거죠. 바로 그거죠. 얄미워. 한번 맺으면 절대 못 바꿔 이거를.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바로 써먹는 거야, 우리한테. 강화도 조약에서 뭐 치해 법권 예. 뭐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못 바꾸게 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이런 외교,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이렇게 외교를 맡는데 많은 그 지식과 정보를 사실은 서양 사람들에게서 받는 겁니다. 일본은 뭐 벤치마킹 잘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해군 체계는 영국에서 배웠다. 철도나 통신은 미국에서 배웠다. 육군이나 법률 같은 것들은 프랑스에서 배웠다. 헌법이나 의학 같은 것들은 독일에서 배웠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실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일본 가보면 지금도 저기 운전할 때 자동차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교통 시스템은 또 이제 영국에서 가져온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순간 문득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긴 합니다. 사실. 무슨 그럼요.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토가 이제 서양의 문명, 기술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겠지. 당연히 그 당시 서양 국가들의 본질적인 모습 이걸 봤겠죠.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고 그렇죠? 이런 제국주의에도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워와서 이걸 대한제국에 적용한 거죠. 그 방법, 그 말이 인상적이다. 못된 거 배워왔다. 속보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경운궁 중화전에서 대한제국 황제의 양위식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저희 대한제국 뉴스 취재 결과 이날 양위식에는 황위를 물려주는 황제도 황위를 이어받을 황태자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감독하에 판관 2명이 황제 폐하의 대역을 맡아 양위식을 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실합니까? 무슨 뭐 개콘 보는 것 같네요.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대역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오전 8시에 대역을 쓴 거면 내가 볼 때 이거 리허설인데. 야, 진짜 황실을 아무리 우습게 봐서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더 기이한 양위식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뭐가 왔네. 뭐 속군가 보다 또. 속보입니다. 네. 대한제국과 일본이 정미 7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조약인데요.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보다 더 굴욕적인 조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저희도요. 예. 이토 히로부미 통감. 외교권만 가져간다더니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하기입니까? 예? 그래요. 이거 할 말을 해야죠.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방송, 독립, 정치. 뭐야 이게 지금 어머. 끌려 나간 거예요, 지금? 지금껏 크로머시기니 뭐니 해서 그 막 야심을 숨겼었는데 이번엔 좀 굉장히 노골적으로 뭔가 막 조치를 내리는 거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종의 대한제국의 그 실상, 을사늑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그것이 1907년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7월 19일 새벽에 고종의 양위가 결정돼서 7월 20일 날 아까 본 고종 양위식이 개최가 되고요. 24일 날 신문지법 정미 7조약, 그리고 27일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보안법이 제정되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됩니다. 이렇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위한 절차가 정말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됩니다. 저거 뭐 정해진 뭔가 스케줄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토 히로부미는 이 와중에도 대한제국을 기만하는 발언을 합니다. 7월 29일 날 한 연설에서 일본의 우길기와 대한제국의 8궤기가 나란히 내걸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한제국과 일본이 양립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을 해놓고서 그 사흘 뒤에 바로 전격적으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해버리죠. 진짜 가만 보면 말 바꾸기의 달인이에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탁 때리는 게 차라리 낫지. 뭐 이렇게 칭찬할 것처럼 이렇게 쓰다듬는 척하다가 빡 때리면 진짜 아프고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내정에 간섭하는데 이 조약 내용 잠깐만 읽어드리면 화가 더 나요. 조약의 내용이란 게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조선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법령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장악이 된 상태고요. 이 대한제국 정부에 일본인 관리가 한 2,000명 정도가 파견이 돼서 이제 재정, 사법, 경찰, 아예 모든 걸 다 내정을 장악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대한제국. 아니, 골방 뉴스입니다. 이상해. 오, 살아 있었네요. 그러게. 오늘 같은 날 도저히 방송 안 하고서는 못 베겨서 네. 부득이하게 집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개인 방송. 개인 방송이지, 그 개인 방송. 속보입니다. 대한제국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감직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떠난다는 속보입니다.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909년 6월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통감직을 사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통감직을 사임했다는 거는 잘된 일인가? 그죠? 근데 왜 사임을 한 거죠? 이토의 계획대로 일이 안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이 통감부를 앞세워서 대한제국을 계속 억압을 하니까 정말 일본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대한제국 국민들의 반발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옛날 일본에서 메이지 천황이 일본 전역을 순행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 사례를 떠올려요. 그래서 순종 황제를 앞세우고 전국 순행길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한제국 국민들의 반발을 좀 잠재우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꺾이지를 않으니까 애초에 이토가 생각했던 뭐 이런 구상이 다 깨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통감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동안은 이제 모방 작전이 다 먹혔는데 대한제국에서는 이게 안 먹혔네요. 우리가 정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보통 민족입니까? 네. 그럼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는 이제 속내를 들켰으니까 이대로는 안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자발적으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그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토가 통감으로서 조선에 와 있는 사이에 일본 내각의 총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카츠라 타로입니다. 그 유명한 카츠라 타로는 뭐 바로 아시겠지만 카츠라 테프트이라는 미국과 체결했던 그 장본인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카츠라 타로는 이토의 방식하고는 달리 적극적으로 즉시 병합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카츠라뿐만이 아니라 초대 총독이 됐던 테라우치 이런 사람들도 모두 강경파였죠. 강경파
즉시 병합을 하자는 강경파가 일본 내에서 득세를 하니까 이토의 입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국내외적인 사정이 맞물려 가지고 이토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뭐 네. 이토는 그동안 뭐 설린이니 뭐 네. 친선이니 자친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이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약속 혹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게 들키니까 그래서 이게 쓱 물러나는 쓱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요. 네. 아까 이토가 병합을 반대한 게 사실인지 그게 진심인지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방송의 제목이 제국주의의 두 얼굴이잖아요. 그 진면목이 이제 지금 드러나는 건데 겉으로는 병합에 반대한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속 그 병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토가 그 말을 하면서도 분명히 병합에 찬성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중요하네요. 네. 1909년 4월에 일본 내각 수상이었던 카스라하고 고무라가 이토를 찾아간 일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은 이토에게 이 병합을 합시다 이렇게 권유하려고 당신 생각을 좀 꺾으시오 이런 그 권유를 하러 갔는데 뜻밖에도 이때 이토가 쉽게 병합에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말을 뒤집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도 사실은 이 병합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장면에서 밝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네. 일본에서도 아직 이토가 보호국론자인지 병합론자인지를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꾸 연설회라든가 네. 언론에다가 나는 병합론자가 아니다. 한국을 보호하려고 왔을 뿐이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토는 의외로 정부의 병합 방침에 순순히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의 본심이 거기서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찬성 반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초를 다 다진 다음에 넘겨준 거잖아요. 사실 더 나쁘네, 죄질이. 그리고 네. 치밀한 것이 일본 이 대신들조차도 이 사람이 어떤 쪽인가를 모르게 할 정도로 끝까지 숨기고 속마음은 위장하고. 숨긴 거예요. 끝까지. 백조 백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하기 전에 이미 뭐 병합에는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동맹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빨리 사망하는 바람에 뭐 한일 강제 병합이 좀 당겨졌다, 빨라졌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게 이제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다니까. 이토는 오히려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하도록 꽃길을 깔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토가 통감에서 사임한 지 4개월 뒤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이 됩니다. 추정컨대 그 이토는 청일전쟁 시기에 랴오둥 반도를 획득하고서도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이걸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일본으로서는 안타까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한국 병합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으니까 이번만큼은 러시아에게 한국 병합을 이제 인정해 달라는 걸 확실히 해두려고 이제 하얼빈을 방문했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안중근 의사는 이토를 사살함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의 민낯을 세계에 알렸고 리순 감옥에서 그 자신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을 처단한다 이런 뜻인가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과 청나라 그리고 일본 3국이 동맹을 해서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 세력으로부터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토를 죽였는가? 동양의 평화를 우리 한중일이 연합을 해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가 동양의 평화를 깨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처단했다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이토 사살의 명분으로서도 동양 평화 얘기를 새롭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일본의 그 국권을 뺏긴다고 하는 이 결과를 이제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이론을 이제 구상을 하는 건데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일본이 청나라의 리순항을 지금 조차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청에 돌려준다. 그러면 일본과 청의 관계가 개선되겠죠. 그리고 대한제국과 청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회의를 조직하자.
그리고 이 세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당 1원씩 네, 모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은행을 설립하고 공동의 화폐도 발행하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럽의 EU라고 있잖아요, 그죠? 유럽 연합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그 대한제국하고 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서 뭐 아시아 연합 비슷하게 만들자라는 얘기 같은데 와 110년 전에 벌써 이런 구상을 했다니까 지금 상당히 놀랍기도 하고 상당히 앞서간 생각 같긴 하네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안중근 의사는 삼국의 청년들로 군대를 만들자. 맞아. 네. 그리고 이 군대는 이 군인들은 전부 2개국 이상의 언어를 배우자. 그럼 앞으로 이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새로운 세계는 한중일 삼국의 어떤 그 공동의 노력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구상인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국주의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삼국이 참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뜻이었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앞세우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실천한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을 제거를 하면 동양의 평화가 올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삼국의 공멸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처단한 거죠. 이게 지금 리순 감옥에서 쓰신 거예요? 이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민족 자결주의 나오기 벌써 한참 전이고 그리고 뭐 국제연합이라든지 세계평화 개념 나오는 게 2차 세계대전 전으로 나오잖아요. 1940년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909년에 이렇게 거사하시고 썼던 글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서양인들이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같은 상상하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하셨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인상적인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안중근의 재발견이라고 저는. 근데 선거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본을 품어 안자는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뭐 당연히 안중근 의사가 대한제국의 독립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동양의 평화. 알고 나니까 진짜 더 존경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중화민국 총통 원석이가 이토는 일본의 이익을 취하였고 안중근의 목숨 바침은 한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함이었다라고까지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직접 기고문을 쓸 정도였으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죠. 아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보면 부국 강병의 길이 서로 뺏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과 상생에 있다고 하잖아요. 제국주의는 그 진실을 짓밟은 집단 이기주의 내지 국가 이기주의였던 사실을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올해는 이제 메이지 유신 1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초에 아베 총리는 메이지 유신을 예찬을 하면서 그 시대 정신을 다시 구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는 지우고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미화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베 총리가 최근에 사실은 이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이제 조슈 인맥이다라는 발언을 많이 했고 그게 꽤 화제가 됐는데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총리 대신이고 제가 97대 총리 대신입니다. 조슈 출신으로는 첫 번째가 이토 히로부미, 제가 8번째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했고 지금 보신 인물들이 일본의 조슈반 출신의 인물들이고 총리들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한일 강제병합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아까 얘기 나왔던 가스라 다로 왼쪽에 있죠. 그리고 초대 총독이었던 즉 조선 병합을 아주 강경하게 밀어붙였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도 1916년에 이제 제18대 총리 대신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에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됐던 현 그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그의 외손자인 이제 아베 신조 이들이 모두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계승한 조슈 인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위험한 계보. 위험한. 아까 그 야스쿠니 신사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야스쿠니 신사는 정말 일본 군국주의를 이끈 사상가들 그리고 전범
또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 군인들 뭐 그런 그 신사입니다만 이곳에 조슈인맥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이 있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지금도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사과를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무서운 야망 같은 게 보여져서 섬뜩섬뜩해요. 네, 그런 뉴스 접할 때마다. 그런 거죠. 저런 전범들을 네. 아직도 자신들의 애국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계속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이 아베 내각을 통해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예.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일본에서도 지난 역사를 참회하는 양심적인 분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아직도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허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헛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약간 이윤석 씨의 스타일인데. 그래서 조슈? 조금 좀 아재스러워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좋아요. 이제는 꿈에서 깨슈. 그만 조슈. 왜들 이러슈? 그 비용. 예, 메이지신 이후에 그 부국강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웃 나라를 적으로 돌리고 그 희생을 시키면서 제국주의의 그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미화하고 국가주의로 나가는 것이 과연 일본을 위한 길인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안중근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이토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잖아요. 현실 대사가 이러니 나도 나쁜 놈 대사 한몫하겠다라는 거고 안중근 의사가 보기엔 현실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네.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서 평화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이럴수록 우리가 더 평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안중근의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안중근의 그 동양 평화 이런 것처럼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평화, 인류의 자유, 공존, 번영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했을 때 그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과거에 자신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만 앞으로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야죠. 진짜로 이거는 나는 우리가 아닌 일본 사람들이 꼭 이 말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주에는요. 역사저널 그날이 2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200회. 그래서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사실상 우리의 역사를 이어간 그 뜨거운 가슴의 민초들. 의병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네, 많은 기대 바라고요. 네, 200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